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 안팎의 상승세였는데 2시 구간,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520선 아래에서 어제 또 거래를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하루 만에 20선을 회복을 했고요. 30선은 물론이고 40선 위로 올라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또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 이후로 더더욱 주목을 받았던 조선과 원전주, 그리고 전력설비, 우주항공주까지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일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인데요. 이 섹터들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양시장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이렇게 현재 힘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밤 시장에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많은 업종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움직였던 업종을 또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순으로 간밤 시장에서 무엇이 강했는지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봤더니 보시다시피 1년 동안 13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시장의 종가는 140달러 선이었고요. 현재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약 18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용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2024년을 생각했을 때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막상 뉴욕 증시를 잘 살펴봤더니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요,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인데요. 바로 비스트라 에너지 코퍼레이션입니다.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140% 올랐을 때 비스트라 에너지는 363%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지난해 출발했던 비스트라 에너지 보시다시피 간밤 종가는요 185달러였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광기는 아닙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비스트라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중 한 가지가 바로 비스트라 에너지인데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지금 미국에선 누가 사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이전에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인데요. 낸시 펠로시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수익률은요, 무려 700%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또 수익률입니다. 이게 개인이 올리기에는 꽤나 높은 수익률인데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54%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2020년에 이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낸시 펠로시는 이 바로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린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셧다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좀 오고 가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작심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또 지지를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은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누구보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좀 사고 팔았던 요 주식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1월 17일에 거래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주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만 주 정도, 만 주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기업들을 샀겠죠. 어떤 기업을 샀는지 봤더니 템퍼스 AI라는 AI 기업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서서 만나봤던 비스트라 에너지 커퍼레이션을 대량 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이 정책들에 자신의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의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스트라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비스트라 에너지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요. 또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쪽 그리고 원전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기업인데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원자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도 역시나 강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비스트라 에너지가 강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꽤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2025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비스트라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낸시 펠로시와 같은 주요 거물 인사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꽤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초기 승자는 인프라다라는 이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는 트럼프 2기 취임식이 열리고 나서 이후 열린 첫 번째 시장이었습니다. 요 1월 21일 날에 S&P 500의 승률을 봤더니 산업재 쪽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꽤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력 인프라 기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소형 종목까지 확장하면 SMR 그리고 양자 우주까지는 10에서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오른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행정명령에 사인이 됐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움직인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테마주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요. 사실 구체성을 확보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걱정이 적어졌고 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 쪽은 확실히 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구체성이 확보된 쪽은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쪽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KB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의 우호적인 트럼프 정책 기조를 생각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했던 발언인데요. 미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안전적인 에너지 공급과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무결성에 달려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력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혁신 때문인데 이 두 가지를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날에 나왔던 발언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는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안에는 3가지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라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온 기업들을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라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세 번째는 오픈 AI인데요. 초기에 14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향후 4년간 보시다시피 700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관련된 기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은 미국이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에 따라주고 있고 기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구조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된 정보들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트럼프 정책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별, 업종별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미국 가스터빈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날 한국 남부 발전 그리고 국내 협력사 9곳과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 코리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부 발전은 미국 시장 공략 등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TA홀딩스 그리고 TA항공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지난 20일 TA항공 경영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물러날 것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TA항공의 최대 주주는 TA홀딩스와 예림당으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이 30% 수준이고요. 대명 소노그룹은 2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3월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 속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시가총액 4조 230억 원으로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총 7위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주사제를 경구제로 바꿔주는 에스페스 플랫폼을 이용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비만 및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물질 특효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진 로봇 소식입니다. 한미연합 마인드봇을 공개한 영향 속에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동개발팀이 사람과 감성 교류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관련주인 유진 로봇으로 따라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전반에 오늘 온기 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인드봇은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대화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만큼 뜨거운 테마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영욱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 코리아를 결성을 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가 주목하는 미국 내 시장은 7F급 가스터빈으로 현재 660기 정도가 미국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부품 교체를 포함해서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장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상당히 좀 트리거로 이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AI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SMR 사업에 대한 스탠스가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SMR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인 투자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일단 예상되는 바이고요. 올해와 내년 SMR 관련 수주도 예상하고 있어서 현재 급등한 주가임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사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추세의 훼손 없이 좋은 그림을 이어갈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일단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에는 유일하게 올리고 뉴클레어 타이드를 대량 생산 공급한 레퍼런스 가진 CDMO인데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는 4분기에 일단 쏠려있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5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가동을 예상하고 있는 제2올리고동 가동이 동사에게는 작년 매출 역성장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트리거가 일단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기수주했던 미국 제논사의 라이텔러라든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렉비오를 비롯한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26년을 바라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바이오텍 수주가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미국의 중국 바이오에 대한 견제 법안이 생물보호법이 의원들을 통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가에서는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첫 번째 픽은요.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일진전기인데요.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HT 한국조선해양,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했던 조선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계열사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고요.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도 제약바이오입니다. 매수하는 기업도 알테오젠이었지만 매도하는 기업도 HLB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봇입니다. 로봇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NC 바이오,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과는 스탠스가 연이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HT 현대건설기계,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일진전기, 두 번째로는 산일전기입니다. 올라간 기업들은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알테오젠 쪽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주가도 잘 갑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PSK 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GNC 에너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BH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JYP 엔터,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동반 1%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트럼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드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만큼의 이제 그 트럼프의 뭐 공포 정치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지금 본인의 이제 지지 기반, 지지층을 위한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트럼프 첫 번째 당선 때도 이제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이 전략을 가장 먼저 취했듯이 이번에도 15%까지 낮춘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업의 발전에 먼저 힘을 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관세 부분이 뭐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안도 랠리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수혜받는 업종들 어제도 뭐 우주항공, 뭐 성조기 이제 화성에 꽂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뭐 전력기기 인프라 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수혜주에 또 다시 한번 뭐 주목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혜주 찾기 아주 좋은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청산을 해야 되는 구간 혹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순환되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횡보 구간이다. 그중에서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1월 효과는 코스닥에서 나온다. 그리고 1월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2월까지는 연장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잠깐 휴식이 나온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코스닥이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코스닥 레버리지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도로 코스닥 지수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고 횡보 그리고 어제 오늘 73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는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바로 아니더라도 어차피 돌파되는 구간이고 계속 이렇게 두들겨줘야지 돌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나가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차기 트럼프 수혜주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취임한 다음에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 쪽에 관심 많이 갖는 분들, 재건주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방산주 쪽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방위비를 나토 가입국이 2% 정도를 이제 뭐 지정을 하고 있는데 GDP 2% 정도면은 이건 세계의 도둑질 아니냐. 더 지불해야 된다. 미국이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은요. 트럼프가 2%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의 방위비는 5%가 됩니까? 아니죠. 미국도 2.9%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현저하게 떨어집니까? 우리나라를 물고 늘어졌는데 우리도 2.5% 정도. 물론 우리도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한 3% 정도 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연설할 때는 한국은 방위비를 하나도 안 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도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지금 휴전은 했지만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 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을 방어하는 최고의 수단은 국방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좀 더 단단하게 이제 국방력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폴란드가 괜히 우리나라 계속 오고 루마니아에서 관심 갖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관심 갖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위협 그리고 뭐 사실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위협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단단하게 이제 무기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올라선 우리나라의 이 방산주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로 없는 코너는 방산주 쪽으로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뭐 오늘 쏠쏠한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던 방위 산업 관련주들 역시나 취임 이후에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주 안에서 안타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꼽아주셨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타 종목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많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는 오늘은 없고요. 오늘은 좀 사이즈 있는 종목들. 소형주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안정적인 이유, 안타 종목으로 나온 이유는 좀 비중을 좀 실어도 워낙 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리스크로 보면은 너무 바닥에 있고 안 움직이니까 무거운 종목이라서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 정도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아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안타 정도에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를 정복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글로벌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3단 발사체 누리호 4호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3단 발사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연소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테스트했다라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쪽을 정복하는 미국이 화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주로 계속 나아가야겠죠. 그런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엔진 기술이 어디로 가느냐? 언제나 우주로 쏘아올린 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방산의 미사일 엔진과는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공유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미사일 거리를 계속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력이 올라갔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인도네시아에 계속 인도네시아가 대금을 자꾸 미루고 나중에 준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제 T-50 6대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부터가 시작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기술력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국항공우주의 또 남다른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 계속 얘기 나온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사일도 쏘지만 정말로 큰 타격은 다 드론이 폭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정찰기도 요즘엔 다 무인으로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고도 드론 무인 정찰기를 이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우주에 대한 모멘텀과 방산에 대한 모멘텀 양쪽 다 모두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안타 종목으로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방산전에서의 안타 종목 한국항공우주로 살펴봤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골라주셨는데 탄두 생산 업체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루타로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산의 과거에 뭐 3루타 정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풍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하나그룹주나 뭐 아니면 뭐 LIG넥스원이나 다른 혹은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벌어지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천천히 움직여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 가격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기에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무3 그리고 청궁, 뭐 해성, 청궁 그리고 이제 뭐 K9, K2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탄두는 이제 풍산을 거쳐간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만 풍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적절히 이제 좋은 가격에 있고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이 내 계좌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편안하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풍산을 제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많이 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계좌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빠르게 내려오거나 이런 어지러운 계좌 싫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산에 관심 가져보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여태까지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2루타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살펴볼 텐데 한화 시스템 열어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일단 한화가 붙으면 방산주로서는 믿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시스템 정도가 돼야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인 건 맞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멋지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시스템도 바닥권에 비해서는 올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올라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이런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좀 하나그룹에서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3루타 종목, 호타준족의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하나그룹이 이제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너지가 육해공으로 다 나기 시작하고 있죠.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나라 종합 방산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계열사 시너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무, 뭐 청궁, 뭐 형궁, 비궁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좀 많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인데 우리나라 한국판 사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오는 이제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판 사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제 대전차 쪽으로 해가지고 전차를 피격하는 이런 유도탄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두 개의 기업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기능 레이더라든지 전자장비 통합 시스템 같은 경우를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을 인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박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 시큐에이더가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아우르면서 종합 방산업체로 거듭난 이제 하나그룹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지금처럼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포착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바로 하나 시스템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호타준족 종목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화 그룹주 안에서 아직은 조금 더 가지 못한 한화 시스템을 3루타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그동안의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주반도체가 순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어제 순위권 올라오면서 5위에 치고 올라오고 50% 아래 종목이 이제는 없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말로 없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순위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올해 유리기판이 화제가 되면서 2위권에 올라있던 SKC를 제치고 이제 하나오션이 드디어 70%의 순위로 해서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제 순위가 변동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 세 자리 수익률이 나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으로 말로 없는 종목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자릿수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방산업종에 끼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 말로 없는 시간 첫 코너 12월 2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었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얼만큼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올라오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수익률에 거의 2배가 나야지 이제 말로 홈런이 달성됩니다. 제가 높게 설정해놨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은요. 바닥권부터 해서 바닥을 열심히 다져놓고 나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쯤 되면은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각도가 있는데 각도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쉬거나 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초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도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특히나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밀리거나 조정을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15%, 20% 받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자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안착돼도 괜찮고 그 안착이 못 되고 살짝 밀려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추세는 만들어졌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갈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서 만족할 종목이 전혀 아니고요. 트럼프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이제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엄지척 들으면서 얘기했던 이 섹터가 바로 조선 섹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환율 수혜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산까지도 아우르면서 가장 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뭐 미국의 조선소까지 인수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MRO 사업까지 진출한 이 하나오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꾸준히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고 새로 신규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휴식 구간이 나온 다음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뭐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선점을 해서 하나오션 공략을 해봤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롱런 종목은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2차 목표까지 터치해야 등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만롱런 종목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하나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하나 시스템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리고 하나 오션까지도 이제 6회공을 넘나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나그룹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남은 기업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딱 한 기업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개발이다라고 하면은 하나그룹과 LIG 넥스원 이 두 기업을 이제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IG 넥스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뭐 천궁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유도무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제 유도 미사일로 해서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현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병용으로 해서 중거리 유도 무기로 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차 같은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전차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폭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함 쪽에 해당되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함정이 온다거나 아니면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오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핵잠수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토탈로 해서 이제 잠수함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도 사격이 가능한 이런 이제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IG 넥스원 제가 볼 때 하나그룹하고 함께 가장 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에 따른 주가도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함유도탄 쪽으로 해서 또 이제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정 쪽에서 이제 날라오는 이제 미사일을 이제 요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제 무기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보면서 드론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사일 당연한 거고 드론까지 연결되는 이런 기업들을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양대 산맥이다. 하나그룹과 양대 산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성능 센서,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위성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LIG 넥스원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드론의 이런 부분을 창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첨단 드론으로 해서 이제 영상 쪽으로 해서 유도 이제 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제 정찰까지도 이제 조용히 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드론
드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잠수함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드론으로 해서 무인 정찰기로 많이 진행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타격도 정밀 타격도 드론에서 온 디바이스 얘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드론에 탑재가 돼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군사용으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로봇계 스팟을 이제 경호원으로 이제 채용한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사적 보행 로봇 기업이죠.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 쪽으로도 방산에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단호하게 밝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과 이제 로봇까지도 아우르면서 최첨단 산업은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그룹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한 이런 시장에 이제 방산 업종의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22만 원 전후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좋은 가격권인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이 급등을 살짝 내려놓는 휴식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22만 5천 원 아래면은 괜찮다 싶어서 22만 원 이하 정도면은 꾸준히 모아갈 수 있고, 만약에 바로 올라가더라도 못 모은 물량 있으면 22만 5천 원 회복될 때 가면은 조금 더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다음 목표치 25만 원 그리고 말로 홈런은 이제 30만 원까지 올리면서 30만 원은 이제 최근에 간 적이 없는 가격이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가 같은 경우는 21만 원 구간 정도를 이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제 드론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25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특집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늘 김진수 기자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사실 이 진행 중에 나오는 뉴스도 중요하고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었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좀 중요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JP모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이제 규모도 크고 전 세계에서 정말 모든 바이오텍들과 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올해도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합병 소식도 늘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SC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좀 분석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이 ADC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기 때문인데요.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개발 분야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달리티라는 건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베링거 엥겔하임과 로슈가 바이오텍으로부터 ADC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제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 역시 이미 이 ADC 시장에 진출해서 개발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DC 빼놓고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는 ADC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내기도 했는데요. ADC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네, 이제 뭐 ADC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자면 이 ADC는 항체와 약물을 이제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이 항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암세포 표면에 항원을 인식해서 이제 결합하게 되고요. 이 링커와 연결돼 있던 약물이 이제 암세포 부분으로 이제 투여가 되면서 치료가 되는 방식인데요. 항체 같은 경우 이 암세포를 표적화하기 때문에 약물이 이제 정상세포에는 가지 않고 암세포에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유도탄으로도 많이 비유되게 하고요. 이제 뭐 한국바이오협회와 이벨류에이트라는 곳에 따르면은 이 AD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97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2028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ADC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국내 기업들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DC.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ADC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이 CDMO, 이제 위탁 생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공장을 증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완공한 ADC 생산 시설을 올해 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향후 ADC 계약에 대한 수주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ADC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 2캠퍼스 인근에 조성됐고요. 이 생산 시설은 4층 구조로 돼 있으며 이제 500리터 규모의 접합 반응기 그리고 정제 1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역시 신약 개발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이번에도 신약 개발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CTP70, 방광암 치료제 CTP71 등을 이제 바이오베터 ADC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기존의 약물과 비슷하다 해서 시밀러인데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에 베터, 좀 더 낫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개선돼서 효능과 편리성을 높인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이 셀트리온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공동 개발했던 신규 이 약물, 페이로드라는 것인데 이것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서 더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신약 후보 물질의 연도별 임상 시험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이제 2028년까지 ADC 분야에서만 9개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ADC 시장에 뛰어들면은 아무래도 그 파급 효과는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ADC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새롭게 뛰어들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외의 기업들이 사실은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거든요. 어떠한 기업들 보통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DC 하면 역시 리가켄 바이오 그죠, 뭐 이렇게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죠. 또 ABL 바이오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먼저 이제 리가켄 바이오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미 다수의 ADC 라인을 기술 수출하면서 굉장히 그 기술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술 수출로는 2023년 12월에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과 임상 1상 단계에 있던 ADC 후보 물질 LCB84를 총 계약금 이제 17억 달러, 2조 4천억 원 가량인데요. 이제 이전한 것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플랫폼 원천 기술인 컨주올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체의 특정 부위에 이제 원하는 수량의 약물을 부착 가능한 결합 방법, 그리고 혈중 안정성 및 암세포 특이적으로 약물 방출 능력이 뛰어난 링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유방암, 위암, 난소암 난소암을 타깃으로 하는 LCB14, 그다음에 혈액암을 타깃으로 하는 LCB71 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더 주목받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2월 이제 CDO 계약을 맺고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체 개발 협력에 나섰으며 이제 같은 해 6월 달에 ADC 개발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도 체결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올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따르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만큼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ABL 바이오도 ADC 관련 기업으로서 혈액암 치료제 ABL201, 혈액암 및 고형암 치료제 ABL202 등을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여러분들도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신 그러한 기업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인 제약사다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현재 ADC 시장에서 어떠한 좀 활약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자금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통 제약사들이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면 굉장히 무섭게 쫓아오는 그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이제 전통 제약사들도 이 ADC 가능성을 보고 이제 적극적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 기존 제약사 중에 ADC 분야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2월달에 네덜란드 시나픽스와 ADC 이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서 플랫폼 기술 3종의 사용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항암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 이제 2023년 인수한 자회사 앱티스를 통해서 ADC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앱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ADC 링커 기술 앱클릭을 개발했는데요. 앱클릭에는 이제 스탠다드와 프로 등의 플랫폼이 구분돼서 좀 플랫폼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ADC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끝내고 임상 일상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네, 종근당도 이제 뛰어들었고 동아 S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해서 ADC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렇게 좀 짚고 왔습니다. 이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ADC 기업들이 워낙 또 많이 여기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먼저 ADC의 구성 요소는 항체, 약물, 링커 이 3가지로 구성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ADC가 이제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방식에 이제 약물 사이의 결합 위치와 방법에 따라 3가지 정도 세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1세대인 라이신 결합, 2세대인 시스테인 결합, 3세대인 부위특이적 결합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 라이신 같은 경우는 항체 서열 중 약 90개가 존재하고 이 중 약 30개 부위에 이제 링커를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이 이제 항체의 다양한 라이신에 무작위로 이제 결합하기 때문에 균질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물 결합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효과 측면에서도 좀 균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2세대인 이 시스템 결합 같은 경우에 항체 이황화 결합을 환원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ADC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엔허2가 바로 이 2세대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라이신 결합보다는 결합 위치가 더 적어서 제어된 약물 부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 균질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위특이적 결합 같은 경우에 유전공학 또는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항체의 특정 위치에 이제 약물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위치의 돌연 변이를 유도해서 약물을 결합하게 하는 만큼 이제 약물이 항상 동일한 부위에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만큼 품질이 균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이 이제 원하는 표적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엔 치료제의 효과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의 효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3세대 기술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현재 임상 중인 ADC를 기준으로 1세대 방식으로 개발되는 약물은 이제 약 8.5%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와 3세대인 시스테인 이제 부위특이적 결합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28%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역시 이 중에 3세대인 부위특이적 결합 방식의 ADC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균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3세대 방법인데 그만큼 어렵다. 그죠? 그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ADC 또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고려를 할 때 이외에 또
뭐 생각을 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만드는 결합 방식에 대한 네. 부분 말고도 이 결합하기 위한 링커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링커의 분해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링커 분해에는 대표적으로 수분과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가수 분해와 효소에 의한 분해가 있는데요. 이 가수 분해 가능한 링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장점인데 방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이적 방출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효소에 분해된 링커 같은 경우에는 세포특이적 효소에 의해서 방출이 조절되기 때문에 높은 선택성과 효율적인 약물 방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효소의 타겟화가 필요하고 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링커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약물별로 치료 목적별로 어떤 링커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잘 살펴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DC. 또 최근 시장의 화두인데요. 앞서서 또 김진수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또 분야 그리고 다양한 포인트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우주 사랑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0일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다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빌 게이츠도 우주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크 스페이스라는 우주 기업에 투자를 한 건데요. 스토크 스페이스는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의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한 중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지난달에 1단 로켓 엔진 제니스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첫 우주 포트폴리오로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도 우주 산업 규모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30년 5,900억 달러에서 2040년 1,100억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약 2배 가까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우주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산업 밸류 체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우주 산업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는 업스트림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운스트림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업스트림 분야에는 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제조 그리고 다운스트림에는 인공위성 서비스와 지상장비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재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우주 산업이 다수의 위성 발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즉 우주 산업의 업스트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종국에는 위성 서비스와 지상 시스템 등의 다운스트림으로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업스트림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더 명확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업스트림을 현재로서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을까요? 일단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발사체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발사체 시장이 높은 수요라는 충분한 장점은 있지만 발사 성공과 산업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VM, 이노스페이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 제조 요즘에 가장 핫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발사체 제조 대비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 카이, 세트랙아이, AP위성, 한화시스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다운스트림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통신 및 지구 관측과 같이 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인텔리안테크, 게이트웨이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고요. 또 컨텍, 다중 지상국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텍의 경우에는 우주 지상국을 설계한 구축, 운용부터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및 활용까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성장성으로 빛날 수 있을지 옥석을 잘 구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와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 또 잘 갑니다. 코스피 1% 넘게 강세,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세. 많은 이슈들을 저희가 짚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실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다시 한번 부각될 이러한 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혹은 아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는 게 더 맞겠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답은 먼저 이제 변동성을 주의하자라고 드리는데 언제 사면 괜찮은지를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변동성 주의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수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뭐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해도 괜찮은데 이미 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세가 안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닐까요? 시장에서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안 된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있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1월 한 10 며칠 정도에 제가 이 코너에서 네. 이 TA 항공의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예림당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예림당 말씀해 네.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급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은데 이미 좀 시세가 나온 것들은 좀 쉽사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림당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지금 변동성 주의하는 게 맞는데 전략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볼게요. 싸움 중에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이잖아요. 사실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을 매매를 안 해도 이제 주가만 보고 있어도 사실 재밌긴 한데 누가 이길지도 맞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의 어떤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가 있다라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외에 움직이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좋은 기회들을 매매 참고하는 것도 이제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시장에서 이 기업들을 보는 눈이 좀 약간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의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려아연 그다음에 FN가이드 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뭐 주식은 다시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는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기업들을 볼 때 그 기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든 아니면 좋은 모멘텀이 생기든 시장에서 큰 관심을 안 쓰거든요. 그 경영권 분쟁이 언제 다시 생긴다 그런 것만 주목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 기업들을 언제 사면 좋으냐.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약간 다 훑어보고 공시를 살펴봤는데 약간 늦더라도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온 다음에 사도 사실 큰 상승은 거의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 고려아연 때처럼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오늘 보니까 17% 넘게 급등이던데 사실 근데 지난해랑 올해랑 또 다른 게 네. 지난해는 이슈가 없었어요. 모멘텀도 없었고 사실 지수 자체가 매일매일 내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실 아주 강력하게 또 불이 붙으면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려 아연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선 사실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보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또 영풍과 MBK 측이 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돌아섰다라는 뉴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안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분쟁은 매수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약간 돌다리를 두드린다.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선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일단 이제 고려아연 쪽은 이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지방법원 가처분 재판에서 아무래도 이제 MBK 파트너스랑 이제 연풍영합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3일 열리는 이제 임시 주총에서 MBK 연합이 이제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고려아연 주가는 거의 다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TA항공을 이제 경영 어떤 개선 요건을 이제 이유를 들면서 이제 경영을 좀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TA항공 쪽만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슈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 이제 1월 한 초반 정도 수준에 한 대략 이제 예림당이 한 2,000원 정도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며칠 안 있어서 급등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지금 한 30%, 20% 넘게 좀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인데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가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만약에 조금 이제 조정을 주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이제 조정을 만약에 TA 홀딩스 같은 경우 한 뭐 1,060원 이하로 다시 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또 기술적으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또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서 한 2,380원 이하로 좀 빠졌을 때 한 2,24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또 단기적인 결과는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석유 등 에너지의 시추를 마음껏 늘릴 것이다라고 했고요. 에너지가 금의 가치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속에 IM증권에서는 LNG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NG 시대의 앞으로의 확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미국의 LNG 수출량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24년에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약 1%가량 역성장을 했는데요. 지난 2024년에 프리포트 LNG 터미널 사고가 있었던 데다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비자유무역협정 FTA 국가의 수출 승인 중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LNG 터미널 프로젝트들의 지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트럼프 2기의 출범과 함께 천연가스의 시추 생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LNG 터미널 2곳의 가동 효과도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LNG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BFTA 국가들로 수출을 하는 앞으로의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해서는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등의 환경 안전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B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LNG 터미널을 위해서는 추가로 에너지부 DOE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9개의 LNG 터미널 사업의 경우 현재 4개의 경우에는 DOE의 승인만 필요한 상황이고요. DOE와 승인과 또 환경 에너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 5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승인과 최종 결정 이후에 터미널 건설부터 첫 물량 출하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데요. 이에 따라 IM증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절차들을 좀 기다려봤을 때 3에서 5년 사이에 신규 LNG 터미널 건설이 대거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업종 안에서는 미국산 LNG 도입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SK가스 그리고 SKENS 등 민자 발전사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LNG 터미널 건설과 직접 연결이 되는 피팅, 냉각 시스템 등의 밸류체인에도 우호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자 기업들 그리고 LNG 건설에 들어가게 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주가도 에너지 뿜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인데요. 관련 기업 그리고 업종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HT 현대 건설기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10% 넘게 급등세. 오늘 건설기계 쪽에 잘 가요. 보니까 이것만 잘 가는 게 아니라 두산마켓도 잘 가고 그렇죠, 네, 있고 인프라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앞으로 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보통 이 두산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기업이 있죠.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전 세계 건설기계 1위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 동안 한 12배, 1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좀 약간 차트가 짧으니까 인프라코어를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섹터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나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현대건설기계 실적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너무 못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모멘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러시아랑 북미 쪽이 가장 큰 시장이었죠.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중국은 좀 멀어졌고 러시아랑 북미 쪽에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러시아랑 북미 쪽에서 지금 수주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주 공백을 인도에서 이제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장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볼 때 사업 보고서 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은 당연히 제품이 많이 팔리고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장 가동률이 중요한데 현대건설기계 공장 가동률이 인도 기준으로 100%가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가 넘는다라는 것은 야간 작업까지 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며칠 전에 좀 그 잭팟이 하나 터졌죠. 필리핀에서 122대 정도의 굴착기를 수출했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아직도 미국 쪽이 많긴 합니다. 미국이 지금 1등이고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그다음에 유럽, 한국, 중국 쪽이 지금 가장 과거에는 처음에 나오는 1등이었었는데 가장 끝으로 와 있죠. 이 부분은 저는 리스크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잘된 일이라 보고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사업 둔화를 예상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 이쪽을 많이 좀 개발을 한 게 나름대로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만든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15개월 만에 7만 원을 처음 돌파했어요. 그래서 7만 원 돌파해서 이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한 단계 좀 약간 레벨업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주가 상승의 시작인 걸까요? 앞으로 7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박성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컨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잘 가는 만큼 가지고 오신 기업들이 전부 다 잘 가네요. 컨택 7% 넘게 급등세 11,4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우주항공 쪽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컨택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탄력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이제 취임사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우주 비행사를 이제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는다는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추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화성을 이제 탐사하고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우주 모멘텀이 지금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도 이번에 이제 세부 사업에 8,064억 원을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3.3%나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제 우주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관련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됐는데 그 탑픽으로 저는 컨택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 활용이 모두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주 지상국의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활용이 가능한 토탈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 유일한 게 있는데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핵심 우주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형적 성장까지 현재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지금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현금성 자산도 일단 1,000억대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고 적자는 내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지금 자산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2021년만 보더라도 자산 총계가 180억대에 불과했는데 최근 분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2,583억대로 급격하게 지금 외형이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한 1,000억대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700억대로 다른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11,4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11,100원대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이전 고점 부근인 13,800원, 대략 한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이슈만 잘만 진행이 된다면 2만 원대까지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더존 비즈온입니다. 오늘 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AI와도 좀 엮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더존비존 이제 차트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데가 2020년도에 12만 원을 찍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멘텀이 그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고점 돌파를 긴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길래 더존비존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래 본 사업 이제 ERP 사업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전사적 사업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AI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AI를 도입을 해서 이 ERP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직원들이 굉장히 익숙해야 되거든요. 이제 회계와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더존비전에서 내놓은 이 원 AI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과거에 오랫동안 써왔던 서비스를 이 더존비전 곳으로 최근 교체를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출시된 지 6개월 지났는데 벌써 2,000곳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큰 모멘텀을 생각을 하는 2020년도에 주가가 12만 원을 찍었을 때 기대감이 바로 이 기대감인데요.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서 어음을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죠. 우리나라 이제 이 더존비전 임원분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4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더존비전과 같이 하는 기업들을 보면 신뢰가 더욱더 쌓인 그런 상황입니다. SGI 서울 보증보험 올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신한은행, 더존비전 이 세 개 기업이 매출 채권 팩토리 서비스를 본격화할 때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멘트 해주신 올해 이제 제4 인터넷은행이 더존뱅크 가칭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하지만 3월달에 이제 예비 인가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항상 좀 가심권에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네. 셀프 칭찬을 못 하시니까 이사님 오늘 또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긴 시간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박조지 파트너님 마지막이요. 일진파워 핵심만 알려드리면요. 네. 일단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전력 테마에 엮여 있고 또 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주요 파트너로 참여해서 이 원자력 발전 주요 설비 및 국산화 및 신규 제작 프로젝트를 참여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국내 최초로 이제 어뢰 발사 장치, 그 수중 음향 특성 실험 장치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게 조선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아서 원자력 쪽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동반 부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진파워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선물 모두 들어오고 있고 원화도 강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들이 좀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 트럼프 쇠주로서 불리우는 종목군들의 조선이나 인프라 그리고 원전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갈수록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환율 구조도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과 섹터의 선별을 잘 하신다라면 지금은 좀 좋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장세가 열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SG 좀 어제 이어서 좀 보고 있고요. 아스콘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친환경 아스콘 생산에 따라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우선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아스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구간에서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G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재건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은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가기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수급도 괜찮고 지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그야말로 밀당 장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다가 오늘은 진짜 모처럼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 추세 역시도 여전히 지금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2월 1일경쯤에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월 일단은 초 증시 이러한 좀 부담감을 안고 가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갔었던 sek터들 보면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요 업종 섹터들이 상승세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그 파이널샷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수혜 섹터 많이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도와드렸고 그중에서도 원전, 우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업종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 같은 그런 섹터들은 그 울트라 사이클을 타고 있긴 하지만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이나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인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봐도 괜찮은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요 업종 섹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옥석가리게 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코스피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기업 모두 다 분위기가 좋긴 했으나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긴 했었죠. 오늘 4%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잠깐 좀 특징적으로 종목 한번 흐름을 봐드리도록 한다면요. 지금 현재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네. 쓰리바닥 패턴 지금 그려주고 나서 지금 이미 주가 회복세가요. 지난 상반기
6, 7월 달 구간대까지 거진 지금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네. 지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컨센서스가 나왔고 또 가이던스 역시 좋은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세론으로 그렇게 주가가 발현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내려갔었고 거기에다가 또 연말 장세 역시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 14만 원에서 16만 원 선 구간대를 이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SK 하이닉스 이번 4분기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면서 오늘 이런 4%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SK 하이닉스의 HBM 독주 체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작년 상반기에 올라간 게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인 거잖아요. 올해까지 이런 독주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올라갔었던 거였고 삼성전자 쪽에서 3, 4분기경에 HBM3를 퀄리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점유율이 좀 소폭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 주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또 짝꿍 종목이 있죠. 오늘 한미반도체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았었는데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순까지 누적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수출 호조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올 때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 섹터인 반도체 관련 섹터도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 장 막판에도 1%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17% 오름세, 전일 대비 30포인트 가까이 밀어 올렸고요. 2,5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99포인트 전일 대비 올라주면서 732.06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3%대 강한 시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에서 매수로 스탠스 잡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고요. 기관도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팔자세 8천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2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의 경우에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대응이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 현지 시간 20일에 그 이후로 뉴욕 증시가 또 간밤에 열렸었죠.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업재 쪽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쪽이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최근 시장에서 특히나 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연이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찾고 있는 구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주도주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업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2,547선까지 오르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30포인트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둘 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일간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더 강력하게 들어왔고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를 반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세 73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 하이닉스가 3.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최근 들어 좀 커플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사실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열려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의 흐름을 좀 강력하게 따라가
나가줬는데요. SK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3% 넘게 급등세 나오면서 22만 원대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5% 넘게 상승세 54,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LG엔솔 약간의 반등 나왔습니다만 강력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남아있는 분위기고요. LG엔솔 1.5%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원대, 삼바 오늘 시장에서 1.3% 넘게 상승하면서 10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세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LG엔솔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아는 그래도 현대차보다는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2% 가깝게 상승세. 셀트리온 강보합권, 우선주 강보합권,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사실상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5% 넘게 상승세에 나타났고요. 34만 2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BM 3% 넘게 강세, 에코프로도 3% 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기차 쪽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안으로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좀 사들였는데 강력하게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HLB 0.8%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에서 2.8%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일권부터 10일권까지 삼천당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반등세 나왔고요. 17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1% 넘게 조정, 클래시스 오늘 52,900원대,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진입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시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 수준에서 24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무엇보다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트럼프 수혜 섹터 위주로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되어 주었고요. 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온건하다라는 평가받으면서 상승했던 뉴욕 증시의 훈풍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장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미국의 그 실적 발표 영향은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또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왔었던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내일 또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현대차나 삼성, SDI도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모비스 등도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업종 섹터들이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 맞물려서 관련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전체적인 지금 모든 섹터들이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완성차 섹터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자동차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 외에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금 취임식 딱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 섹터들이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섹터들도 많거든요. 과거에 한번 이제 테마 섹터가 뭐 들어왔을 때 모든 그런 이제 업종들이 다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흐름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 가능성이 낮다고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은 좀 배제가 되면서도 반면에 태양광 쪽은 미국 쪽에서 또 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반도체 칩스법에서
태양광 쪽까지도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에서 그 중국산 지금 패널 공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지원책들을 또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재생 쪽도 이러한 또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수남매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관세 부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2월 1일에 10%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또 관세를 부과를 시키려면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그 펜타닐 마약이잖아요. 마약. 이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라는 그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그러니까 뭐 최대 60%일 겁니다.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대로 중국 쪽에 관세를 60%까지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요, 중국의 수출 물량이 약 3%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하고요. GDP 같은 경우에도 약 0.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또 보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또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또 전력 쪽과 인프라는 또 같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또 건설기계 쪽이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업종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순환매가 그래도 주 후반부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흐름 짙게 깔릴 수 있겠다라는 점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장시 초과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보니까 눌려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 업종 중에서 지금 딱 그 눌림목에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업종 섹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 오늘은 동국 RNS를 가져왔고요. 비단 뭐 동국 RNS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주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이와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 그룹에다가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 RNS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이름 딱 들었을 때 동국 이 그룹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동국산업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동국 SNC고 기존의 동국 내화에서 동국 RNS로 사명 변경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요.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되어 왔었던 테마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히토류가 반도체나 원자력 공학 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에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토류 생산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도경에도 미국에서 수출 통제법을 이제 확대를 함으로써 중국이 이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히토류와 리튬 등의 또 여러 가지 이런 필수 원자재 쪽 관련해서 글로벌 그 공급망 리스크를 쪼여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한 90% 정도에 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실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런 히토류 수급을 다각화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의 이 히토류 점유율 자체가 기존 이제 90%에서 지금은 70% 이하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토류 쪽에서 또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그 기술이나 능력 자체가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여전히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런 미중 갈등이 좀 부각될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시일 이내 2월 1일에 관련해서 이 중국의 관세부가 안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선침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기업이 왜 히토류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망, 이제 히토류 공급망 쪽을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호주 쪽까지 지금 발을 좀 넓혀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유명한 히토류 생산 기업이 ASM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경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충청도 청주 오창 일원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요. 히토류 생산 신설을 건립을 하게 됐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이 히토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대규모 광산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과 연관된 또 관련해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 동구 RNS여서 그래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구 RNS가 이 ASM사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관련 이슈도 눈여겨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토류 관련 쪽 종목들 내에서도 단기적인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흐름 중요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공략하게 되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눌림목입니다. 딱 21선 구간대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2,600원 선에서 2,650원 선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1선 부근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중을 담는다 했을 때 반 정도 담고 조금 더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담으셔서 2,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나와준다 한다면 사실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 지금 3,100원 돌파하면은 강하게 또 시세가 한번 나와주게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3,100원을 일단 1차 목표 구간으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정고점 돌파로 가는지 흐름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가격 전략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취임 날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 관세를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25%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중국과의 관세 카드를 협상으로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강행하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또 미중 무역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나타나고 있죠. 히토류 관련주로 또 반사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 RNS 관련주 안에서 호주의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ASM사와의 업무 협약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1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연결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로 지난해 최악의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 손실이 1조 2,20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2조 6,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나 순손실은 7,364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현대건설이 연간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1년 4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기조와 함께 연결자 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발생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및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일 티웨이 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전면 교체, 티웨이 항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를 요구하는 경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 전달과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항공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티웨이 항공의 성장과 주주 가치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빠르면 내달 1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발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오늘 원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크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사기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